문화란 한 민족의 영혼으로 이것은 인종 및 토지와 같은 물질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신 요소이다. 한 민족의 문명사는 바로 그 민족의 문화 발전사이며 민족 문화의 철저한 훼손은 곧 한 민족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휘황한 문명을 창조했던 그런 오랜 민족들은 인종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전통 문화의 소실과 함께 민족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프랑스의 샹폴리옹이 고대 이집트의 로제타석을 마주하여 깊이 사색하고 고고학자들이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 문자를 발견하고 어안이 벙벙해할 때 사람들은 다만 유적에서 고대 인도 쇄골 문화의 남은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과학자들은 케사르 대제국의 원정군이 불질러버린 무스 박물관에서 고금의 과학이 이룬 성취가 어떻게 찬란하게 빛나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학자들이 대화록에 기재한 바다 밑에 묻혀있는 애틀란티스 문명에 대해 읽었을 때 우리는 중국이 일찍이 철학, 예술, 문학, 과학 영역에서 무수한 휘황함을 창조해내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0년을 연속으로 이어내려온 문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문화에 대한 파괴는 비극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죄악이다. 이 한 차례의 죄악은 85년 전 중공이 건립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공산당은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해 일종의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투쟁은 히스테리적이고 필사적이며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격렬함을 지니고 있다. 공산당의 투쟁은 더욱 전업화되고 체계화되었다. 마오쩌둥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승려가 우산을 든 것처럼 법도 없고 하늘도 없다. 반고의 천지개벽, 여와의 사람 만들기, 신농이 100가지 풀을 맛보고 창힐이 글자를 만든 것은 신이 전한 문화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가의 천인합일 사상이 문화의 혈맥에 융입되었다. 중화 문명의 창시인 쉬안유안 황제도 도가 사상의 창시인이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라고 하면서 공자는 2000년 전에 서당을 만들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인의 예지신을 대표로 하는 유교 사상이 사회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서기 1세기 자비로 널리 제도한다라는 석가모니교의 불법이 동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문화는 더욱 박대정심하게 되었다. 5000년 이래 유불도 삼가의 사상은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하여 하나 또 하나의 휘황함을 창조하였다. 불교, 도교는 중국인의 우주, 생명, 인체의 거시적 인식에 대한 기점을 닦았는 바 전통 문화 중에서 세간을 벗어난 부분이다. 불도의 일반 민중 생활에 대한 영향은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의, 기공, 풍수, 점치기 및 불가의 천국과 지옥,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등 부녀자 어린이까지도 다 아는 이 개념은 불가 사상에서 왔다.
유가 사상은 도가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공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거닌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비록 도의 뜻을 두었지만 유가 사상은 전통 문화 중 세속에 속하는 입세 부분이다. 유가 사상은 가족 윤리를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효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100가지 선 중에 효가 으뜸이라고 주장한다. 공자는 인의 예지신을 제창했지만 또한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인의 근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족 윤리는 자연스럽게 사회 윤리로 확대될 수 있는데 효를 위로 연장시키면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경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윗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공경할 재는 본래 형제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횡적으로 뻗어나가면 친구 간의 의가 될 수 있다. 유가는 가족 중에서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동생에게 우애가 있고 아우는 형을 공경할 것을 제창한다. 그중 자애를 아래로 연장하면 신하에 대한 군주의 인이 될 수 있다. 오로지 가족 중에서 전통이 유지된다면 사회 윤리 역시 자연히 유지될 것이며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유불도 세 가지 신앙은 중국인에게 한 세트의 아주 안정된 도덕 체계를 수립해 주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변치 않는 한 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 세트의 도덕 체계는 사회가 존재하고 안정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중국의 4대 명작을 예로 든다면 서유기는 그 자체가 바로 신화이고 홍루몽 첫 편에 등장하는 대황산 무계절벽의 공공대사 묘묘지인과 통영보호과의 대화와 신화는 홍루몽을 관통시키는 실마리가 되었다. 또 수호전 첫 편에 나오는 홍태위가 요괴에게 잘못 걸려들었다는 단락은 양산박 108명의 장수의 내력에 대한 신화이고 삼국지 연의는 자연 재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분분한 세상사 끝이 없어도 천수는 망망하여 벗어나지 못하네 라는 천명관으로 끝맺는다. 이것은 절대로 소설가들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난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자연계 및 인생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기본적인 견해였다. 이들의 문화 작품은 후세 사람들에게 대단히 깊은 영향을 남겨주었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의를 언급할 때 흔히 단순한 하나의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관우라는 의박 운천의 인물이 토산에 갇혀 3가지 일을 약속하고 100마의 포위와 5 관문을 지나고 6 장수의 목을 베며 화용도에서 최후의 맥성으로 패배하기까지 의리와 절개를 지키고 부자가 모두 신으로 되었다는 등의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악비의 정충 보국을 연상하거나 혹은 제갈공명의 나라를 위하여 전력을 다 바쳐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음을 연상하게 한다. 충의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찬미는 이렇듯 지식인들의 창작에 의해 다채롭고 생생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로 독자들 앞에 펼쳐졌다. 도가는 진을 주장하고 불가는 선을 주장하며 유가는 충서와 인의 그리고 겉으로 형상은 달라도 안으로 성리의 동일함을 실증하나니 사람들과 더불어 선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유불도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전통 문화의 가장 가치 있는 곳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일생토록 일잠 무식일 수도 있지만 전통 연극과 평서에 대해서는 익숙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 형식은 모두 민간 백성들이 전통적 가치관을 얻는 데 있어 중요한 경로가 된다. 중국 역사상 전통 문화가 전성기에 이르렀던 당조는 바로 중국의 국력이 전성기를 이룬 시기였으며 과학도 이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당시 유럽, 중동,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모두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당나라 문화와 과학을 배우게 하였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종주국으로 여겼고 수많은 나라들이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으며 당나라 문화를 번역하는 것을 중시했다. 진나라 이후 중국은 수, 당, 원, 청 왕조와 기타 소수민족이 할거한 왕조를 포함해서 흔히 소수민족들에게 점령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모두 한화되었는데 이는 중국 전통문화의 거대한 동화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먼 곳에 사람들이 불복할 경우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공산당은 왔다. 그것은 싸워 이기려고 했다. 그것의 머리 위에 있는 법과 하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다. 전통 문화는 천명을 경외하는 것이다. 공자는 생사는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고 여겼다. 불가와 도가 사상도 모두 유신론이다. 그러므로 생사윤회와 선악에는 보응이 있음을 믿는다. 공산당은 무신론을 신봉하면서 여태껏 무슨 구세주가 없으며 신선이나 황제에 의거하지도 않는다. 인류의 행복을 창조하려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거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육아는 가정을 중요시하나 공산당 선언 중에서는 가정의 소멸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전통 문화는 중화민족과 변방민족을 구분하고 있으나 공산당 선언은 민족의 소멸을 고취시켰고 육아 문화는 인자 애인을 중요시하나 공산당은 계급 투쟁을 주장했다. 육아는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할 것을 주장하나 공산당 선언은 오히려 조국의 소멸을 제창했다. 전통 문화 중 충은 절대 어리석은 충성이 아니다. 민중의 눈에 황제는 천자이지만 그 위에는 또 하늘이 있다. 황제도 영원히 정확하지는 않다. 황제의 잘잘못은 육아 경전으로 가늠하였다. 독재적인 중공은 이 모든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원하는 것은 핵심 인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었기에 그 위에 천도, 신 등이 있다는 이런 전통 문화의 뿌리 깊은 개념에 구속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만약 전통 문화의 표준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체를 가늠한다면 모두 하늘의 뜻을 어기고 도를 배신한 큰 죄악임을 알고 있었다. 만약 전통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인민들이 공산당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것이라고 칭송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끝까지 간언하고 목숨을 바쳐 의로움을 택할 것이며 정권보다는 백성이 귀하다는 가치관을 유지하고 공산당의 어영문인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즉 전 인민의 사상 통일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전통 문화 중 천지 자연에 대한 경외는 천지를 개조하고 천지와 투쟁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의 걸림돌이고 전통 문화 중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생명 존중은 중국 공산당의 집단 학살식 공포 통치의 걸림돌이며 전통 문화 중 천도야말로 도덕과 선악을 가늠하는 최종적 표준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도덕에 대한 해석권을 빼앗은 것과 같았다. 공산당 선언은 결코 중국 전통 문화와 대립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모든 신조는 중국 전통 문화와 완전히 대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대립은 일종의 선천적인 본질상의 대립이다. 공산당의 투쟁 본능에 따르면 전통 문화를 제거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되었다. 전통 문화가 기왕에 유불도 사상을 근본으로 한 까닭에 중국 공산당이 문화를 파괴한 첫걸음은 바로 그들의 세간에서의 구체적인 체현인 종교를 깨끗이 제거하는 일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나 비구니를 환속하도록 강요했는가 하면 기타 종교 장소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파괴하였다.
6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종교 장소는 이미 몇 곳에 불과했다. 문화혁명 시기 이른바 네 가지의 낡은 것 타파는 더더군다나 종교와 문화에 대한 한 차례 대검난이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 최초의 불교 사찰인 백마사는 동한 초기에 낙양성 밖에 지은 것으로 중국 불교의 발상지였다. 그러나 네 가지 낡은 것 타파 시기에 당연히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사찰 옆에 백마사 생산대대가 있었는데 당지부 서기가 농민들을 거느리고 백마사에 가서 혁명을 하였다. 결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부수는 바람에 1000여 년 전 요나라 때 만든 18라한 조각이 훼손되었고 2000여 년 전 인도 고승이 갖고 온 폐엽경이 불타버렸다. 그리고 세상에서 희귀한 보물인 옥마가 산산조각났다. 몇 년 후 캄보디아의 해외 망명 군주 시하누크가 백마사를 참배하겠다고 신청하자 당시 중국 총리였던 저우언라이는 급히 베이징 자금성 안에 있던 폐엽경과 베이징 근교 향산 벽운사의 청나라 시대 18라한을 낙양으로 운송하라고 지시를 내려 가짜 문화재로 대체해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였다. 1966년 5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혁명은 확실히 중국 문화의 목을 자른 셈이었다. 그해 8월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낡은 것을 타파하는 뜨거운 불길이 중국 대지를 휩쓸었다. 사찰, 도관, 불상과 명승 고적, 서예와 그림, 골동품은 봉건주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수종주의로 간주되어 즉시 홍위병들의 주요 파괴 대상이 되었다. 불상을 예로 든다면 베이징 이화원 만수산 꼭대기에 유리로 만든 1000개의 불상이 있었는데 네 가지 낡은 것을 타파함을 거치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 수도가 이러하거니와 전국 각지 역시 다 이러했다. 산시성 저우주현 경내에는 2500년 전에 노자가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후대에 남겨준 누관대가 있었다. 노자가 당시 경을 강의한 설경대를 중심으로 사방 10리 내 50여 곳에 고적이 널려 있었다. 오늘날 누관대 등 고적들은 모조리 파괴되었고 도사들은 전부 강요에 의해 그곳을 떠나야 했다. 도교의 규정에 따르면 도사들은 출가한 후 영원히 수염과 머리를 깎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은 강요에 의해 머리를 깎고 도복을 벗었으며 인민공사 사원으로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지 농가의 사위로 변해버렸다. 산둥의 노사는 도가의 성지였는데 태평궁, 상청궁, 하청궁, 두무궁, 화엄암, 응진관, 관제묘 등 곳곳에 신상, 공양그릇, 경서, 문물, 묘비는 몽땅 훼손당하고 불에 타버렸다. 네 가지 낡은 것의 파괴 중에서 지식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수많은 희귀본과 서화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거나 혹은 종이의 원료가 되었다. 장보준의 집은 장서가 1만 권을 넘었으나 홍위병 우두머리가 이것으로 불을 지펴 난방을 하고 남은 것은 종이공장에 보내 펄프로 만들었다. 세상 일은 신진대사가 있기 마련. 지난 일은 과거요, 새로 오는 것은 지금인데 강사는 뛰어난 명승 고적을 남겼으니 우리들은 다시 오른다네. 현대 중국인들이 만약 역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기억이 있다면 맹호연의 시 여럿이 더불어 현산에 오르다를 읊으면 아마도 유달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이다. 문물은 문화에 대한 증명이자 기록이다. 수천 년 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 일단 훼손되면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장보준 같은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능히 이 재난을 도피할 수 있는 문물 고적과 골동품은 실로 너무나도 적었다.
영불 연합군이 정원중의 으뜸인 원명원을 불태워 없앤 데 탄식하고 침략자들에 의해 회멸된 영락대전에 대해 탄식하면서 우리는 왜 중국 공산당의 회멸이 침입자들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철저했음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석가모니 부처는 대반 열반경에서 그가 열반한 후 마왕이 승려, 비구니, 남녀 거사로 환생하여 불법을 파괴하고 교란할 것임을 예언하였다. 우리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불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파괴는 확실히 통일전선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부 출가인들이 시작한 것이었다. 심지어 지하당원을 직접 종교 내부에 침투시켜 파괴했다. 문화대혁명 때 한 차례 비판 대회에서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을 맡은 자오푸주에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 당신은 공산당원인데 어찌하여 불교를 믿는가? 석가모니 부처는 계정회를 통하여 무상정등 정각을 수련해냈으며 열반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간곡히 가르치기를 계율을 지켜야 한다,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계율시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경 중에는 또 계율을 어겼을 때의 각종 응보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불타의 경고는 정치 승려들에겐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불과했다. 1952년 중국 대륙에서 중국 불교협회가 설립될 때 중국 공산당은 사람을 파견해 출석하였고 회의에서 수많은 교도들은 불교의 청규계율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아울러 이런 전장은 수많은 청춘 남녀를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교를 믿는 것은 자유이므로 승려가 장가들고 비구니가 시집가며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도 모두 반드시 자유로워야 하며 누구도 상관할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허운 법사는 불교가 곧 소멸될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항변했으며 계율과 불교 복장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허운 법사는 곧 반혁명으로 몰렸고 방장실에 감금되어 음식물조차 공급받지 못했다. 대소변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황금, 은, 총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허운 법사가 없다라고 하자 공산당은 사람을 시켜 잔혹한 구타를 가해 허운 법사의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렀으며 갈비뼈가 부러졌다. 당시 허운은 이미 112세였다. 군경은 그를 평상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튿날 다시 왔을 때 허운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또다시 악독하게 구타하였다. (1958년) 출판된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는가라는 책의 통계에 의하면 문서적으로 폭로된 자료만 해도 대륙의 성직자 중 지주, 악질 토호라는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사람의 수가 8,840명에 달했다. 그리고 노동개조를 당한 사람이 39,200명이었고 한편 반혁명이란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사람이 2,450명에 달했으며 이 죄명으로 노동개조 당한 사람도 24,800명에 달했다. 1952년에 성립된 중국 불교협회와 1957년에 성립된 중국 도교협회는 그들의 발기서에서 모두 인민정부의 영도하에라고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무신론을 주창하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양교는 모두 생산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정부 정책 등을 실행하겠다고 표시하였다. 완전히 세속화된 조직이 된 것이다. 종교는 세속을 벗어나 수행하는 법문으로서 피안과 천국을 중히 여김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든 정치승려, 정치 목사들은 오히려 인간 불교, 종교는 진리이지만 사회주의도 진리이다 등의 일련의 거짓말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통해 출가인들에게 현세의 행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종교의 교의와 내포를 변질시킬 것을 고무 격려하였다. 불교는 살인을 금지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진반할 때 사람들을 마구 죽였고 정치 승려들은 반혁명을 죽이는 것은 더욱 큰 자비이다라는 설법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한국 전쟁 시기에는 직접 승려들을 전선에 내보내 살인하게 했다. 指出新中国4年来基督教进行的自治、自养、自传的反帝爱国运动，以彻底断绝同帝国主义。 기독교의 예를 들어보자. 우야오중은 1950년에 자치, 자양, 자전이란 3자 교회를 만들었다. 말로는 제국주의와의 연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른바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다에 투입한다고 하였다. 그의 한 친구가 삼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20여 년 동안 갇혀 갖은 매질과 치욕을 당하였다. 그 친구는 우야오중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예수께서 하신 기적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야오중은 나는 그것들을 모두 버렸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의 기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천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의 천국마저 승인하지 않는데 어찌 기독교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야오증은 오히려 삼자 교회의 창시인이 되어 정치협상회의의 상무위원이 되었다. 그는 인민대회당에 들어갈 때 예수가 말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계명 중에 첫째이자 아울러 가장 큰 것이다. 라는 말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절의 재산을 몰수하고 승려와 비구니더러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도록 강요하고 강제 세뇌를 강화하였으며 승려 비구니를 노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였다. 예를 들어 저장성 넝보에는 불교 공장이 하나 있으며 그곳에서는 2만 5천 명에 달하는 과거 승려 비구니들의 노동력을 짜내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 공산당은 승려와 비구니를 결혼하도록 장려하여 불교 신앙을 와해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1년 38절에 후난성 창사 부녀 연합회는 전 성의 비구니들에게 반드시 며칠 내로 결혼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외 젊고 힘센 남자 승려들은 전쟁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였고 전쟁터에 보내 총알바지로 만들었다. 중국의 각종 종교단체는 공산당의 폭력적인 탄압하에 와해되었다. 불교계, 도교계의 진정한 엘리트들은 탄압받았고 남은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환속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밀 공산당원으로서 전문적으로 가사, 도포, 목사의 옷을 입고 불경, 도장, 성경을 왜곡하며 이런 경전들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운동을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 신앙 및 문화를 회멸하는 마지막 일보는 사람들더러 그를 모욕하게 하여 이때로부터 그를 경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해방되지 못한다. 중공은 회교도들의 풍속이 4가지 낡은 것에 속한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 또한 회교도 농가와 청진사에 돼지를 기르도록 명령하였으며 매 가구마다 매년 돼지 2마리씩 바치도록 하였다. 홍위병은 심지어 티베트 불교의 제2대 활불인 판찬 라마에게 강제로 대변을 먹이기도 했고 하얼빈 최대의 근대 사찰인 극락사의 스님 3명에겐 종이로 만든 팻말을 들게 했는데 위에는 불경은 무슨 불경인가 모두 개소리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1971년 전국에서는 공자를 미친 듯이 비평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랑샤오는 홍기 잡지에서 공구 그 사람이란 글을 발표하여 공자를 역사를 뒷걸음치게 한 복귀광이자 허위적이고 교활한 정치 사기꾼이라고 묘사했으며 공자를 추하게 만든 만화와 노래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종교와 문화의 장엄함과 신성함은 이런 식으로 깡그리 파괴되었다.
중국의 한자는 5,000년 문명의 정화로 자형, 자음에서부터 이로 만들어진 성어와 전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심오한 문화적 내포가 들어있다. 중공은 한자를 간체로 만들고 이외의 병음화 정책을 채택하여 살아있는 언어 문자에서 문화 중의 일체 전통을 없애려 하였다. 나중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되어서야 그만두었다. 그러나 전통 문화를 이어받은 지식인들에게는 이런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1949년) 공산화 이전의 중국에는 약 200만 명의 지식인이 있었다. 비록 그들 중 일부는 서양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유가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다. 중공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사대부 계층 사람들의 사상이 민간의 의식 형태에 적지 않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1년 9월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대학에서부터 기세 높게 지식인들의 사상 개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실한 역사 청산 운동을 조직하여 그 중에 반혁명 분자를 청리하였다. 중공은 줄곧 본래 지식인들을 싫어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하나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 바 많은 지식인들은 사실상 가장 무식한 노동자, 농민보다 때로는 지식이 더 적다. 개조되지 않은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을 비교할 때 지식인은 정신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체 역시 깨끗하지 않다. 가장 깨끗한 것은 그래도 노동자와 농민이다. 비록 그들의 손은 검고 발에는 쇠똥이 묻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지식인들에 대한 마오쩌둥의 박해는 여러 가지 형식의 대비판부터 시작하였다. 1951년에 행걸 판악의 우윜을 비판하던 대로부터 1955년 마오쩌둥이 직접 후펑을 반혁명으로 몰아세울 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아직까지는 지식인들을 특별한 부류로 분류하진 않았다. 하지만 1957년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 전통 종교들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만들었을 때 중국 공산당은 드디어 지식인들에게 손을 뻗쳤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반우파 투쟁이다. 1957년 2월 말 중국 공산당은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호소하면서 지식인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격려하면서 말한 자는 죄가 없다라고 간절하게 표현하였다. 일찍이 중국 공산당의 진반, 숙반과 당이 일체를 지도하고 문외한으로서 전혀 모르는 과학, 철학, 문화예술 분야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던 지식인들은 중공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어서 내심의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였고 하는 말도 갈수록 격렬해졌다.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이 한계를 넘은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자 할 수 없이 반격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1957년 5월 15일 마오쩌둥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라는 글을 써서 당내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래서 최근 한 시기 우파는 가장 견결하고 발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땅에서 7급 이상의 태풍을 일으켜 공산당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서 그런 대명대방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각급 당 관리들은 갑자기 지극히 열성적이며 성실해지기 시작했다. 장버진의 딸은 자신의 회고록 지난 일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썼다.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 부장 리웨이한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장보진에게 정풍좌담회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고는 앞줄 큰 소파에 아버지를 앉게 했다. 아버지는 그것이 계략인 줄 모르고 많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웨이한은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말을 찬양하는 줄로만 알았다.
사실 그는 사냥감이 올가미에 걸린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음을 누가 알았으랴. 장보준은 그 후 중국 최대의 우파 분자로 몰렸다. 아래에서 1957년 당시 이른바 우파 분자들의 의견과 비판이 제기된 날짜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장보준의 정치 설계원이 5월 21일, 룽윈의 소련의 황당무계한 논리를 반대한다가 5월 22일, 러룽지의 명예회복위원회가 5월 22일, 린시링이 베이징 대학에서 한 중공의 봉건사회주의를 규탄한다는 강연이 5월 30일, 우쭈광의 당은 서둘러 예술사업 지도를 중단하라가 5월 31일, 슈안빙의 당의 천하가 6월 1일이었다. 이 모두는 마오쩌둥이 칼을 갈아놓은 후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발표한 언론이었다. 물론 이런 지식인들은 그 뒤에 우파로 몰렸고 이런 우파는 전국에 55만 명이나 되었다. 중국 전통 문화 중에는 선비를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중공은 지식인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전에는 식권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가족들까지도 연루시켰다. 결국 많은 지식인들은 굴복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적발해야 했으며 그렇게 해서 깊은 상심을 겪었다. 진정으로 모욕할 수 없는 지식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해당했다. 전통 사회 도덕의 본보기인 선비계층은 이렇게 소실되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시황이 다 무엇인가? 그는 460명의 유생을 묻었지만 우리는 4만 6천 명의 지식인을 묻었다. 우리가 진반운동을 하면서 반혁명 분자들을 죽이지 못하겠는가? 나는 민주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진시황과 같다고 욕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진시황을 100배 이상 초월했다. 사실 그가 어찌 지식인만 파묻었겠는가? 더 처참한 것은 그들의 신념과 마음을 파괴한 것이다.中共在所谓改革开放以后，重修了很多寺院、道观和教堂，在国内搞庙会，建立各种民俗、民族文化村，在海外举办规模盛大的中国文化节、出土文物展览，各类地方戏曲、民间工艺美术以及中国绘画、书法、美食等等，也似乎得到了全面弘扬和发展，看上去风风火火、争奇斗艳。而事实上，这是中共对残存的传统文化的最后一次破坏和利用，也是党文化与时俱进的改头换面。中国的文化中有一种神韵。举例来说，中国古代的科学直接针对着人体、生命和宇宙进行研究。以中医为例，据医书上记载，中国古代的大医学家们基本上都是有特异功能的。扁鹊见蔡桓公，一望便知其病在何处；华佗见曹操，一看就知其脑中有瘤。可是，往往这些精华的东西，现在却是受到批判的，认为是迷信。当今中国中医所继承的，只不过是一些药方和经验的摸索，
中医大夫们都要学西医作为基础课，其诊断治疗的手段也往往需要量血压、照 X 光等等。文化之根本是其道德内涵，末节才是娱乐作用，而中共却把文化表面的娱乐功能大加渲染，来掩盖其破坏道德内涵的实质。因此，中共拿出的兵马俑、字画、古玩展览越多，其举办的文化节、艺术节、食品节越是丰富热闹，就越是具有欺骗性。它将人对传统文化的认识导向歧途。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인 반신 문화를 파괴한 동시에 끊임없는 정치 운동을 통해 암암리의 공산당 문화를 수립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전처럼 떠받드는 마오쩌둥의 예난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는 문화와 군사를 문무 두 가지 전선으로 불렀는데 무기만 든 군대로는 모자라고 또한 문화적인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예는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노동자 계급의 문학 예술은 전반 혁명 기계 속에서 기어와 나사못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공산당을 옹호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무신론과 계급 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 문화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한 세트의 당 문화가 파생되었다. 아울러 사람들 생활의 모든 방면에 침투되어 당의 테러적이고 독단적인 인문 환경을 구성하여 사악한 영부채로 하여금 인민들을 더욱 튼튼히 통제하게 하였다. 공산당 문화의 중요한 작용은 바로 공산당의 독재 정치와 무신론 그리고 계급 투쟁의 가치관을 미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 대혁명을 겪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범극과 어록가, 충자무에 대한 기억이 새로울 것이다. 지도전, 지뢰전의 대사가 귀에 익을 것이다. 이런 당 문화의 영상 작품은 중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 착취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우바피를 생각하고 악질 토호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후한산을 연상한다. 악독함을 말하면 바로 황수런의 어머니이다. 낡은 사회는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에서만이 명랑한 하늘이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중공은 바로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행복을 생각하다라는 문예 형식을 통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진행한다. 당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하며 적과의 투쟁에서 얼마나 고생을 겪었고 탁월했는지, 당의 전사는 당에 대하여 얼마나 일편단심이며 당을 위해 일체를 희생할 수 있는지, 적은 또 얼마나 아둔하고 악독한가 등등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했다.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날마다 반복하여 선전함으로써 매 사람에게 강제 주입시켰다. 오늘날 돌이켜 음악, 무용, 역사시, 동방홍을 보면 전체적인 주제와 표현 방식은 모두 살인, 살인, 살인이었다. 진리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도 곧바로 오류이다. 당 문화는 또한 전통 가치관을 남용했다. 예를 들어 전통 문화 중에서 믿음을 말하고 공산당도 믿음을 말하지만 공산당이 말하는 것은 당에 대하여 충실하고 고분고분한 것이다. 전통 문화 중에서 효도를 말하면 공산당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간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정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산당이 필요로 할 때는 자식들은 또 부모와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전통 문화에서 충성을 말하지만 군주는 가볍고 백성이 귀하며 사직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말하는 충성은 어리석은 충성이고 공산당을 미신하고 맹종할 정도의 복종을 요구하는 등이다. 전통 문화에서 음악은 사람의 욕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 악서에서는 사람의 천성은 조용하여 외모를 감지한 후에야 사람의 정감에 영향을 주며 아울러 자신의 심지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이 생긴다. 만약 제약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궁무진한 외부 유혹과 내심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동화하여 수많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왕은 예약을 만들어 사람을 제약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곡은 즐겁되 음란하지 않으며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 즉 감정을 끌어내는 동시에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제약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시경에 나오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도 공산당은 도리어 사람을 세뇌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사회주의는 좋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은 없다 등의 가요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대학까지 부른다. 이런 노래들을 흥얼거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노래에서 표현한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더욱이 민간에서 유전되어 온 가장 듣기 좋은 민요를 직접 도용하여 원래 곡조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가사를 덧붙여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공산당을 위해 이용했다. 중공이 자주 쓰는 단어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자신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고쳤다. 예를 들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시기를 해방전쟁이라고 했고 1949년 이후를 건국 이후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공 이전에도 중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중공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정권을 건립한 것일 뿐이다. 3년 대기근을 3년 자연재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시기 기근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었으며 철저한 인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공이 사람들에게 주입하려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중공의 종교 단어에 대한 남용은 더욱 단어의 내포를 왜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고는 종교 중에서 수련인이 생명 귀속의 참뜻을 깨우침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공은 그것을 당 및 방침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로 변화시켰다. 중공은 또 자신의 한 세트 언어 시스템을 마련했다. 당의 대회는 반드시 승리적으로 열리고 또 원만하게 끝난다. 외국 관원과 만날 때 반드시 친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며 당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견결히 옹호하며 관철 집행한다. 욕하는 식의 대비판 언어, 소름이 끼치는 공적과 은덕을 노래하는 언어, 텅 빈 나으리식 팔고문 등등은 사람이 말하기만 하면 비자각적으로 계급 투쟁과 당을 노래하는 사유 방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
공산당의 통치는 마치 한 세트 수압 시스템처럼 고압과 봉패에 의지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라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문화의 성질은 바로 전횡과 독재인 것으로 정치 투쟁, 계급 투쟁을 위해 봉사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은연중에 사람의 내재적 정신과 외재적 행위를 규범화한다. 下面给您预告一下本台今天第3次播音时间所要播出的节目内容。18点20分。 由于没有 사상, 언론, 결사, 신앙 등의 자유가 없고 또 당 중앙과 일치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중공의 당 문화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것이다. 공산당은 지난 55년 동안 테러로 중국 인민의 영혼을 압박했다. 높이 걸린 채찍, 높이 든 칼, 언제 드리워질지 모르는 재난은 사람들의 행위 방식을 규범화시켰다. 사람들은 테러 속에서 고분고분한 순한 양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 인사, 자유 사상가,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목적으로 희생되었다. 봉폐된 속에는 또 공산당의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가 있다. 주민등록과 호적제도, 가도주민위원회 제도, 각급 당위 구조, 그리고 각 연대에는 당 지부가 있고 마을마다 당 지부가 있다. 또한 공산당과 공산청년단 조직 생활을 통해 자신의 문단속을 잘하고 자기 사람을 잘 감시한다. 상방을 차단하고 610 사무실은 감독팀을 조직하여 각 지역과 회사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감독한다. 중공은 현대사회 법치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연좌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주, 부자, 반동, 나쁜 사람, 우파로 낙인 찍힌 가족들에 대한 독재, 그리고 출신 성분론을 제출하는 것까지 공산당은 줄곧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파룬궁 수련생이 베이징에 가서 청원을 할 경우 직장 책임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 추궁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다. 성시 책임자까지도 층층이 연좌제에 의해 연루된다. 중공은 이른바 교육을 잘 받을 듯한 자녀들과 검은 오부류에 대해 차별 정책을 실시한다. 그들에게 공산당과 일치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른바 대의를 위해 친족을 무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인사 및 각종 기록 문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적발할 것을 요구하며 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 포상과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 당 문화는 선전 방면에서 이런 당 문화를 건립했다. 중대한 문제상에서 모든 매스컴이 다 달려들어 단체로 동조한다. 필요시에는 각급 당, 정부, 군대, 노조, 청년단, 분여회 지도자를 데려와 태도를 표시하도록 하며 지지하게 하고 사람마다 고비를 넘게 한다. 폭력 문화를 고취하기, 증오 문화를 선동하기, 거짓말 문화, 세뇌 문화, 아첨 문화, 대충대충 문화, 시비가 뒤집힌 문화 등등이다. 이로부터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문화를 건립했다. 공산당은 민중들에게 혁명기계에서 녹슬지 않는 나사못이 되고 당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며 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에게 자아세뇌와 절대 복종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기적인 생각은 떠오르기만 해도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라. 영혼 깊은 곳에서 혁명을 폭발시켜라.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라. 사상을 통일하고 발걸음을 통일하고 명령을 통일하고 지위를 통일하라. 인성 중에 이기심, 질투,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등등도 이로부터 진일보 확대되었다. 무릇 이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아직도 매우 많다. 중국 대륙으로부터 온 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속에서 당 문화의 각종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공은 이로부터 사악한 생령 부채가 생존할 수 있는 인문 환경이 이루어졌다. 공산당 문화는 확실히 중국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당 문화는 마치 군대, 감옥, 경찰과 같이 폭력 기계에 속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육체적인 폭력이 아닌 문화 폭력이라는 점일 뿐이다. 이런 문화 폭력은 5,000년 전통 문화를 파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으며 또한 민족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민족 문화의 파괴는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물질적 상해를 가져다 주었다.
전통 문화는 천인이 합일하고 자연과 화목하게 공존하며 군자는 재물을 아끼지만 도에 맞게 얻는다. 공산당은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고 땅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했다. 개인 이익을 위하고 돈벌이를 위해 미친 듯이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켰으며 생태 환경이 회멸될 만큼의 파괴를 당했다. 중국의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 중에서 4분의 3 이상의 어류가 살지 못한다. 지하수의 오염 비율은 10몇 년 전에 비해 3분의 1이나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회하에서는 심지어 한 어린이가 기름이 오염된 강물 위에서 놀다가 수면에 불꽃이 떨어져 5m가 넘는 화염이 치솟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화재로 인해 주위에 있던 10여 그루의 버드나무가 불에 탔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각종 암과 괴질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서북 지역의 사막화, 염전화, 공업발달 지역의 오염 등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깊다. 전통 문화는 생명을 경외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반란에도 도리가 있고 사람과 싸움에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한다. 혁명이란 이름으로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굶겨 죽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멸시 풍조를 가져왔고 모조품, 독극물의 유행을 조장했다. 안후의 푸양을 예로 들면 본래 건강했던 아이들이 수유 기간에 팔 다리가 짧아지고 신체가 허약해지면서 머리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돈에 눈이 먼 상인이 독이 든 분유를 판매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과 항생 물질을 개, 뱀, 거북이에게 먹이고 공업용 알코올로 가짜수를 빚으며 공업용 기름으로 쌀을 가공하고 공업용 표백제로 밀가루를 표백한다. 허난성의 한 현에서는 8년 동안 쓰레기 기름 등 발암물질을 이용하여 독이 든 식용유를 만들었는데 월 생산량이 수천 톤에 달했다. 이런 식품들은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문화가 파괴된 후 사람들의 마음이 도덕적인 구속력을 잃어버린 결과 한사코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게 된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 문화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전횡, 배타성과는 달리 전통 문화는 거대한 포용력이 있다. 당나라가 흥성했던 시기에 불가사상, 기독교와 기타 서양 종교는 모두 도가 유가사상과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었다. 진정한 전통 문화는 현대 서양 문명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개방적이며 포용하는 자태를 유지한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신유가 문화권을 형성했는데 그들의 비승은 이미 전통 문화가 과학과 발전에 장애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동시에 진정한 전통 문화는 사람 내심의 즐거움을 중시하며 외재적인 물질적 향락으로 사람의 삶의 질을 가늠하지 않는다.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어찌 뒤에 회방이 없는 것만 하겠으며 몸에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 도연명은 가난하지만 불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동쪽담 아래에서 국화를 따서 멀찍이 떨어진 남산을 바라보네와 같은 유유자적한 흥취가 있었다.
사실상 어떻게 생산을 발전시키며 어떠한 사회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 영역에서의 중요한 인도작용과 내심에서 우러나는 단속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진정한 전통 문화의 회귀는 마땅히 사람이 천지, 자연에 대한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을 경외하며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화목하게 공존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